자, 책 속입니다. 수요일 우리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하는데 모임을 갖는데 일반 책도 그 전에 잠깐 소개합니다. 오늘은 박완서 선생의 신작 에세이 한길 사람 속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작가 정신에서 나왔어요. 신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옛날에 나온 거라서 요즘하고는 좀 요즘 신작은 아닙니다. 옛날 신작이죠. 여기 책머리에 보니까 1995년 6월에 썼어요. 그래서 소설가신데 이 수필을 좀 쓰신 것 같습니다. 그걸 모아서 1995년이니까 옛날이네요.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한 20여 년 됐네요. 1995년, 이때는 아직까지 제가 현풍의 교회 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40대 초반인가? 그러네요. 이 박완서 선생 하면 전 인상 깊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늦게 문단에 나왔습니다. 40대에 대해서 40살인가 41살인가. 그때는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그렇게 늦게 나오시는 분들은 드문데 그때부터 막 쏟아지듯이 글을 많이 썼습니다. 아, 이분 책을 내가 한 번도 소개했나요? 어떤 말하다 보니까 느낌이 기시감이 있네. 이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이 시간에 나 다른 때나 했나 봐요. 네, 그렇죠. 근데 무슨 책을 제가 소개했죠, 이분에? 책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얘기했나 보죠? 아, 예. 인상 깊은 거 두 개. 그때 얘기한 거 다시 또 하게 되네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동네에 있는 상가에 있는 개신교회 갔습니다. 근데 가서 느낌이 굉장히 나빴어요. 어수선했겠죠. 그냥 우리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통성기도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종교심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거기를 못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가톨릭으로 갔습니다. 조금 아쉽죠. 그분이 처음에 이제 대구 샘터교회 같은 데 왔으면 개신교인 됐을 텐데 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 여려 소설가가 가톨릭으로 옮겼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50대 초반인가 그때 자기 남편 한창 젊었을 때는 남편 그 정도 같은 나이 많아봐야 두세 살 많겠습니까? 죽었죠. 병에 죽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 의대 졸업하고인가 그래서 레지던트인가 뭐를 하면서 연극도 상당한 그 조예가 있어서 그런 연출 이런 것도 하던 젊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참척의 고통이라고 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쓴 글도 있습니다.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저 부산에 있는 어느 여자 수녀원에 들어가서 몇 년 며칠이고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냐 그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왜 우리 집에 일어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다 이제 일어나는 건데 왜 나만 피해가라는 건가?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 쓰면서 재밌는 그 에피소드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저긴 정말 마음으로는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시금전폐하고 완전
얼마 동안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도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 밥을 먹고 싶대요. 자, 여기 아들이 죽었는데 식욕이 당긴다고 하는 게 이게 왜 참 인간이 간사하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이분의 이 90년대에 쓴 에세이, 여기서 한 2편만 읽을까? 시간 제가 봐서요. 3편 읽을까? 아니면 한 편으로 끝날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간을 제가 보고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글이에요. 글이 많습니다. 4부로 나뉘었는데 다 재밌어요. 이분 글은 정말 잘 써요. 재밌게 씁니다. 아주 최고급의 그건 아니지만 굉장히 서민적이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고 철학이 깊이 있는 건 아닌데 아주 분명한 어떤 자기 나름의 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제가 제법 많이 읽었어요. 이 박완서 선생하고 또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하면 박경래 선생하고 이 두 사람 거는 제가 여류 소설가로서는 제법 많이 읽은 겁니다. 뭐 신경숙 선생도 여류 대표이긴 한데 뭐 외딴방 젊었을 때 쓴 뭐 그런 거나 등등 좀 읽긴 했습니다만 조금 나이가 들면서는 약간 좀 제 취향에는 맞지 않아서 제가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 글들은 소설가나 시나 더 와닿지 않아요. 제가 늙어서 그런 건지 너무 자기 개인의 관념 거기에 떨어져 갖고 시나 소설 이런 걸 쓰더군요. 자, 여기서 곧 내가 읽어볼까 한 체크해 온 제목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 제목으로 삼은 수필 한길 사람 속. 두 번째는 요즘 노인들. 또 하나는 내 식으로 먹기. 이 3개를 제가 읽어볼까 집에서 생각하고 왔습니다. 시간 보고 한 편 읽든지 2편 읽든지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한길 사람 속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남을 비난하거나 소외시킬 때 쓰는 말로 그 사람은 속 다르고 겉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 못 듣는 데서는 할 소리지 만약 듣는 데서 직접적으로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뺨 맞기 알맞은 모욕적인 소리다.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가? 좋은 의미로 쓰는 외유내강이라는 소리만 해도 결국은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유내강은 욕이 되지 않는 것은 속과 겉의 다름이 강하고 부드러움이 있는 것이지 선과 악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속 다르고 겉 다르다는 말은 위선자라는 소리고 위악적인 사람에게도 거의 쓰지 않는다. 겉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언행을 말하고 속은 남이 쉽게 알 수 없는 마음을 말하는데 과연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중성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인간만의 속성이 아닐까? 속도 한 겹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겹을 가지고 있다. 오죽해야 예로부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일컬어져 왔을까? 아무도 인간이란 시면의 바닥을 본 사람은 없다. 속 다르고 겉 다르다는 말보다 더 지독한 말로 인면 수심이란 말이 있다. 멀쩡하게 인두겁을 쓰고 속으로는 짐승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짐승이 들으면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짐승이 무슨 수로 인간이 수시로 품는 악하고 독하고 교활한 마음을 흉내라도 낼 것인가? 인간의 인간다움은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동하는 움직이는 나쁜 마음을 반성하고 다스리고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고 그리하여 마침내는 샘물처럼
곱고 착한 마음만 우러나기를 바라는 소망과 이상을 가는 데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만 있는 종교가 공통적으로 설하는 게, 전파하는 게 사랑인 것만 봐도 인간에겐 사랑과 반대되는 정서가 훨씬 더 강하다는 증거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수가 역시 사회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인생을 산 부친을 살해한 사건은 기억나네요. 당시의 충격에 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너무 쉽게 흐지부지 돼가는 것 같다. 나 역시 그 사건은 떠올리는 것조차 혐오스러워 안 생각하기로 하고 있지만 그때 지겨웠던 느낌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을 보는 각계각층의 의견인데 하나만한 소리를 또 하는구나 싶어 울컥 짜증스러웠다. 저명 인사들 뿐 아니라 카메라에 붙들린 보통 사람들조차도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소리만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식의 강한 부정의 소리였다. 그 일은 가상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봤자 지워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은 나한테 누가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들어댄다 해도 그 정도의 말 주변밖에 없을 것 같아서 더 그 말이 지겨웠는지도 모른다. 이미 일어났을 뿐 아니라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실은 종종 있어 왔다면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살인 중에도 존속이나 동기간 등 피부치간의 살상을 특히 치를 떨고 혐오하는 것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일이건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형제간에서 일어났다. 물론 인덕과 재력을 갖춘 나무랄 데 없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서 거기 상응하는 성공까지 한 아들이 그런 짓을 한 예는 처음일지도 모른다. 기억하세요? 그거? 그죠? 기억납니다. 그 사건에 견딜 수 없는 혐오스러움은 정신질환이나 불우한 환경, 무지몽매 따위 단골로 둘러댈 수 있는 만만한 핑계가 없다는 데 있었다. 우리 사회는 중산층 의식이 가장 광범위한 사회라고 한다. 못 살고 소외된 계층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밥술이나 먹는 반듯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는 저기도 모르게 동료의식을 갖게 된다. 엄연히 일어난 일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처리하려는 우리의 강한 부정은 황폐한 정신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의 조짐을 내 안에, 내 가족 안에서만은 덮어두려는 절박한 위기의식의 발로일지도 모른다. 있을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나쁜 또 하나의 이유는 범죄자의 심리와의 유사성 때문이다. 범죄자 또한 내가 나무랄 데 없는 가정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 현재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지닌 교수인데 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리라는 완전 범죄의 꿈을 꾸게 했을 터이니까. 전문가 집단 또한 이구동성으로 금전만능의 풍조를 표적으로 삼았고 그가 열심히 연구하고 모방했다는 서양 범죄가 백발백중 돈 때문이니 아마도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의 원인을 다 돈으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극단적인 금전만능의 사고일지도 모른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에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허다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 같은 범죄 원인 중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줄 안다. 살인은 죽이겠다는 살의의 절정이요 폭발점이다. 그리고 살의는 증오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는 스스로 가볍다고 느끼는 예사로운 증오 끝에도 그 사람만 없었으면 하고 증오의 대상이 사라진 후에 상쾌감을 속으로 즐기는 수가 종종 있다. 없기를 바라는 것은 살의와 다를 것이 없다. 굉장히 심층적으로 뚫어보고 있어요. 인간의 심리를요. 예수님도 실제로 죽인 것만 아니라 친구한테 이놈 저놈 이렇게 욕한 게 이미 살인한 거다. 이렇게 뚫어보셨죠.
육친 간에도 증오가 없으란 법이 없다. 다만 내 식구끼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상의 명제 때문에 살의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죄의식 때문에 억압되어 있을 뿐 미움이 있는 이상 살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것보다는 해소하거나 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부정적인 정서일수록 더하다. 친구 간에도 그게 잘 되는 친구가 있고 도무지 안 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가족 간에도 서로 의식하거나 격식 차리지 않고 그게 잘 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서로 이제 푸는 거죠. 그 증오심을. 하도 완벽해서 그럴 필요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이에 부정적인 정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부정적인 정서를 키우면서 사는 집안도 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의존적인 자녀에겐 피도 눈물도 없는 위선자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목사 가정에 자란 자녀들이 쉽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안정하게. 가깝기 때문에 남이 보이는 게 안 보이기도 하고 남이 못 보는 게 보이기도 하는 게 식구끼리다. 그렇죠. 벌써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도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다. 집안에서 홀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교회를 통한 자원봉사에도 헌신적인 며느리가 있었다. 그 여자가 봉사를 나가는 곳은 양로원이었는데 그 여자는 특히 노인네들을 목욕시키고 벗어놓은 옷을 세탁하는 가장 굳은 일에 힘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손길이 정성스럽고 부드러워서 노인들이 좋아하고 그 여자와 한 팀이 된 자매님들의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모았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밖에서 그렇게 남의 노인한테 지극정성인 이가 집에서 빨래를 할 때는 시아버지 옷만은 마치 더러운 오물처럼 따로 집게로 집어서 세탁기에 넣는 것을 누가 봤다는 것이었다. 그려지죠, 그 장면이. 구질구질한 시아버지도 아니고 학식과 인격을 겸비한 노신사여서 며느리도 겉으로는 거기 합당한 공경을 깍듯이 하고 있어 효부인 줄 알았더니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야말로 인면수심이 탄로난 것처럼 너도나도 진저리를 쳤다. 자원봉사가 가증스러운 가짜의 판결을 받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너그럽게 먹는다면 시아버지의 속옷은 만지기 싫은 야박한 마음이나 불우한 노인의 빨래를 해주고 목욕을 시키는 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박의 정신이나 다 꾸밈없는 그 여자의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아버지를 속으로 싫어하면서도 겉으로 공경할 수밖에 없는 억압된 심성이 그분의 옷을 집게로 짚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중성에 대한 죄의식이 자원봉사라는 속죄 행위로 나타난 게 아닐까. 죄의식을 은폐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해소하는 그 여자가 현명한 것이지 아무도 욕할 권리는 없다. 세상에는 가족한테도 무관심하고 박의 정신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식구끼리 죽이고 싶도록 또는 그에 걸하면 옷조차도 만지기 싫을 정도로 서로 미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도 서로 주고받는 억압과 갈등이 조금 더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는가. 각기 제 나름의 방법으로 그때그때 갈등을 사귀면서 살게 돼 있을 뿐이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정에 그런 양면성이 없다면 그건 정도 아니다. 내가 그 정도라도 그 여자를 편들 수 있었던 것은 실은 내 자신의 유사한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재밌죠? 이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다른 거 하다가 쭉쭉쭉 연결돼 갖고 쭉 흘러가잖아요. 근데 자기 얘기까지 와요. 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분이셨고 나 또한 정성껏 그분을 모셔서 친척 간에 사이 좋은 고부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시어머니의 몸을 만지는 일이 죽기보다 싫은 거였다. 고부간에 몸을 만질 일이 뭐 있을까 싶지만 손가락 하나라도 다친 데가 있으면 그게 유난히 잘 걸치적되듯 그게 병적으로 싫으니까 그런 일도 의외로 자주 왔다. 여름에 등물을 해달라는 것. 옛날엔 정말 이거 많이 했는데 등물을 해달라는 것, 여기저기 긁어달라는 것, 허리나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것도 싫었지만 등에 종기가 난 것을 하루 몇 번씩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참기가 고통스러울 지경이었다. 아마 안 보는 데서 찡그리고 눈을 흘기고 했을 것이다. 겉으로는 여간 깔끔한 분이 아니었는데 그런 면이 있었고 나 또한 상냥하고 공손한 척했지만 그렇게 차가운 데가 있었다. 그분은 말년에 노망이 심하셔서 내가 온몸을 주무르지 않으면 도저히 돌볼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그때 비로소 친척이나 식구들한테 그분 흉도 실컷 보고 그분한테 직접 하고 싶은 소리를 마음껏 했다. 그럴 수 있게 되고부터는 그분을 만지는 일이 조금도 싫지가 않았다. 사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인간에 대한 연민이 그분을 돌보는 내 손길을 부드럽게 했다. 아마도 임의로 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차가운 마음을 속죄하고 싶기도 했을 것이다. 그분 밑에서 26년간 시집살이를 했는데 그분이 노망된 마지막 6년간이 가장 화해로운 동안이었다. 시간이었다. 그렇죠? 두 쪽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재밌죠? 앞서 말한 며느리도 훗날 시아버지가 현재보다 덜 점잖고 경제력도 떨어져 별 수 없이 의존적이 된다면 며느리한테 그의 옷을 집게로 찝는 일도 저절로 치유될 것 같다. 여성의 한한 이야기지만 같은 가족이라도 친정보다는 시집 식구들과의 갈등이 더 심각하다. 시집 중에도 재산도 웬만큼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도 확실하여 어디 내놓아도 꿀릴 것 없는 소위 명문가에서 며느리에게 가하는 압박과 긴장은 그 강도가 평범한 시집보다 훨씬 더하여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된다. 당당함은 교만과 횡포가 될 수 있고 자신만만한 긍지는 무리한 길들이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성 속에는 길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길들여지느니 망가지려는 부분도 있고 평생 불변하는 부분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 속에 길들여질 수 없는 부분을 가장 소중하게 아낄 수도 있다. 아랫사람이니까 내 마음에 맞게 길들여야 한다는 생각처럼 위험한 윗사람의 교만은 없을 것이다. 그럴 때 그 윗사람이 피부치이건 의리의 관계건 아랫사람에겐 언제고 벗어나기를 꿈꾸는 악몽에 불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꿀릴 것 없이 잘난 부모가 평범한 부모보다 자식에게 더욱 더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선택해서 가족이 된 시집의 경우나 선택의 여지없이 태어난 가족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다. 명문가일수록 명망이나 재력을 자식에게도 자식 때에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고 싶은 욕망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 욕심이 바로 자식을 바로 그런 인재로 키우려는 길들이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의 요구 조건에 못 미칠 때 순종적인 자식일수록 자신을 꾸미게 된다.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놓이는 곳이 되려면 우선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어야 된다. 학교나 사회에서 개인에게 강요하는 요구 조건이 날로 가혹해질수록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가정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교훈, 사훈, 기타 수많은 구호에 시달리다가 들어온 집안에 가훈까지 걸려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가훈 있어요? 가훈. 가훈.
우리 가정에서 있어야 할 것은 정수리를 내리 누르는 구호가 아니라 소박하고 따뜻하고 검소한 분위기다. 부모가 가정에서까지 사회적 지위로 당당하려 들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베품과 배려로 존경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글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그러니까 소설가가 될 수 있겠죠. 한 편 읽은 시간이 거의 다 갔네요. 짧은 거 하나 읽어볼까요? 짧은 걸로. 요즘 노인들이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요즘 노인들. 내 친구 중에는 김 한 톳을 사기 위해 분당에서 중부시장까지 가는 이가 있다. 그가 사는 동네에 시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한 푼을 쪼개 써야 할 궁색한 처지도 아니다. 순전히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다. 그렇게까지 바깥 바람이 쐬고 싶을 만큼 평소에 외출할 일이 없냐 하면 그건 더군다나 아니다. 거의 하루도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을 만큼 분주한 친구다. 살림만 하는 주부들도 50대 이후엔 부쩍 더 바빠진다.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짝지어주는 일의 어려움과 그런 일을 상부상조하는 데서 비롯된 동창생 찾기가 그런 일에서 노연한 후까지 돈독한 친목으로 이어져 친목계를 만들기도 하고 수영이나 노래를 같이 배우러 다니기도 한다. 젊어서는 이름만 걸어놓고 있던 교회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도 그 무렵부터이고 종교가 없더라도 힘을 모아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도 그 무렵이다. 김 한 톳을 사러 중부시장까지 다녀온 친구도 바로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어쩌다 하루 나갈 일이 없는 날이 생기면 그런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바깥에서 하루를 보낸다. 집에 퇴직한 남편이 죽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네. 몰랐네요.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 자기라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가 집에서 꼼짝 안 하는 것도 힘든데 잔소리는 또 왜 그렇게 하는지. 더운 물이나 휴지 쓰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는 게 사람이 경제력이 없어지면 저래지는구나. 슬며시 안 된 생각이 들어서 친구라도 만나고 들어오라고 권하면 현역일 때 그렇게 만든 친구는 다 어디 갔는지 그것도 못한다는 것이다. 여자들이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 친구가 부쩍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하게 되는 남자들은 고립감에 시달리게 된다. 직장의 동료는 물론 직장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제상의 친구는 은퇴와 동시에 소원해진다. 순수한 동창도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이용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섭섭하기도 하는 사이에 본래 우정은 금이 가거나 찜찜해져 있기 마련이다. 또 은퇴를 하고 나면 아직도 현역인 친구는 찾아가기 싫은 자격지심 같은 것도 생긴다. 벼랑간 구두쇠가 되는 것도 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끊어지는 데 따른 불안감 때문이리라. 섣불리 사업이라도 할까봐 퇴직금은 대개 아내가 관리한다. 아내는 퇴직금뿐 아니라 젊어서 근검절약해 모은 목돈을 따로 갖고 있기도 하다. 늙은 아내는 또 아들, 딸 내서 아이를 봐달라, 손님상 차리는 걸 도와달라, 열불이 나게 불려갈 일도 많으니 자식들한테 용돈을 탈 기회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그래서 마나님은 기분 내킬 때는 이 3만 원짜리 점심도 아낌없이 먹지만 영감님은 어쩌다 바깥바람 쐬고 나서도 칼국수를 먹을까 돌솥밥을 먹을까조차도 식성으로 정하지 못하고 어떤 게 싼가 값으로 정하게 된다. 집에만 있는 영감님 때문에 답답한 넋두리들을 하는 자리에서 젊어서부터 금실 좋기로 소문난 지금도 부부만 재미있게 사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갈비를 재다가 냉장고에 넣어주고 갔다고 한다. 효성도 기쁘고 갈비도 어찌나 맛깔스러워 보이는지 그것을 구우며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더라고 했다. 알맞게 구워진 고기를 연방 식탁에다 날라다 놓으면서 포도주까지 한 잔 곁들일 생각으로
식탁에 앉았다 섰다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식탁에 앉고 보니 그동안 영감님이 갈비를 한 점도 안 남기고 다 먹어치웠다라는 것이었다. 그때 마나님이 느낀 분노는 거의 살이에 가까운 거라고 고백했다. 그 집도 고기가 아쉬운 집은 아니니까 그의 분노는 남편의 무신경과 맛있는 것은 독식하도록 길들여진 구습에 대한 거였으리라. 홀로 되고 나면 부부 해로하는 것처럼 부럽고 보기 좋은 것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해로하는 부부의 행복하지만 않은 사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자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하는 가 아니라 늙을 날이 아직 먼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다. 아내가 늙게 남편을 답답하고 부담스러워하거나 분노나 증오까지 하게 되는 것은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남자는 한때 홀로 자유롭고 홀로 좋은 걸 많이 즐겼으려니 하는 데 대한 복수심 같은 것에 연유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남편 입장에선 이날 이때 뼈골 빠지게 일해서 처자식 부양한 것에 외에 도덕적으로 큰 하자 없이 산 끝이 고작 그거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젊어서 아내를 외롭게 한 게 옳지 않았다면 늙어서 남편을 비참하게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부부간의 복수심은 더군다나 당치도 않다. 그러나 늙음하게 정반대로 뒤바뀐 부부의 위상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존재가치, 부부 상호 간의 경제적인, 성적인 필요성이 사라진 후까지도 부부를 서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요소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신앙이 참 중요하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그 내용이 공동의 취미나 관심사일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서로 대등한 우정의 관계가 아닐까. 그러나 깊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우정이야말로 미리미리 쌓아가야지 급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